동네 동부지역에서 보모 아르바이트를 잡았어. 혹시 모르니까 이 글에서는 내가 돌보기로 한 애를 실명 대신 애비라고 부를게. 어제 면접 봤는데 바로 같이 일하자고 연락 왔어. 아이 엄마에게 서류를 받을 때까지도 내가 돌볼 이 애비라는 애는 만나보지도 못했어. 어머님이 서류를 주면서 여기서 읽거나 서명하지 말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읽어보라길래 그렇게 했고, 그 내용 때문에 여기에 글을 쓰게 됐어.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본 계약서는 6살이 된 에비게일 예이치의 보모 일자리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본 서류를 받으셨다면 에비게일 모친인 그웬돌린 예이치 씨의 엄격한 기준을 모두 통과하신 거겠지요. 하단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하게 읽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위반할 시 즉각적으로 계약 관계가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에비게일이 아무리 울더라도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에비게일은 매시 정각인 00분에 본인의 침실에서 식사해야 하나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에비게일에게 말을 걸어서도 그 아이를 찾아서도 안 됩니다. 피고용인은 본인이 6개월 미만인 시절의 사진을 에비게일과 그웬돌린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시기에 사진이 없다면 더는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에비게일의 방은 잠겨 있어야 하며 스피커를 이용해 라디오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반복 재생으로 켜두어야 합니다. 정전에 대비하여 라디오와 스피커는 모두 동력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꺼지거나 음악이 멈추는 경우 에비게일을 두고 곧장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에비게일에게는 테레사라는 가상의 친구가 있습니다. 에비게일의 가상의 친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합니다. 테레사 쪽에서 먼저 접촉할 시 대화를 이어나가도 좋으나 어떤 방식의 접촉이든 테레사 쪽에서 먼저 접근해야만 합니다. 에비게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을 나갈 수 없습니다. 비상시엔 본 서류에 서명시 제공되는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하여 전달되는 안내를 듣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119에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객이 있더라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본 서류에 서명 후 송부하시면 추후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테레사 예이츠, 그웬돌린 예이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결국 서류에 사인을 하고 오늘 이른 오후에 서류를 돌려보냈어. 그쪽에서 서류를 받으면 추후 안내와 관련해서 더 글을 써볼게. 어제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내 글이 삭제됐다고 뜨더라. 그래서 운영자한테 문의했는데
그 사람들도 글이 왜 삭제됐는지 모르고 복구도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크리피 파스타에도 글 쓰고 내 전용 서브 게시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글을 볼 수 있게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무섭긴 해. 예이치 씨가 신원 조사한다고 했는데 설마 커뮤니티 글까지 찾아내진 않겠지. 월요일에 보냈던 서류에 대한 답이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 추후 안내를 직접 받을 생각으로 굳이 서류를 들고 그 집까지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우편함에 넣어두고 돌아왔어. 아무튼 오늘 내 우체통에 서류가 와 있길래 봤는데 우편으로 보낸 게 아니더라고. 주소나 우편 요금 같은 게 하나도 안 찍혀 있고 내 이름만 덜렁 있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집 주소를 말했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쓰는 사이트에서 내 주소를 알려줄 리가 만무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다. 아무튼 오늘 온 서한 내용이야. 안녕하세요. 본 서류는 2017년 6월 19일 그웬돌린 예이치에 의해 전송되었던 서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재전송하는 서한입니다. 2017년 6월 22일을 시작으로 예이츠가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당신은 하단 조건과 함께 22일 오후 3시 3분까지 예이츠가로 오셔야 합니다. 제시된 조건을 다 맞출 수 없다면 22일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초대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착은 정확히 오후 3시 3분이어야 합니다. 3시 3분에 현관에 도착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착 전까지 식사와 배변을 모두 마치셔야 합니다. 에비게일을 위한 식사를 제외한 모든 음식은 집안에 드릴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볼일을 봐야 하는 경우 지하실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십시오. 지하실 문이 열리면 내려가도 안전하다는 뜻으로 테레사가 길을 알려줄 겁니다. 만약 테레사가 지하실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전 서류에 동의했던 신생아 사진은 도착했을 때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액자는 필요 없으며 사진은 에비게일에게 첫 번째 음식을 제공할 때 접시 위에 함께 놓여서 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전을 볼 수 있으며 에비게일이 소리를 낼 경우 음악이나 텔레비전의 소리를 더 키우는 것을 권고합니다. 당신이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당신과 에비게일 그리고 테레사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척이 느껴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에비게일을 두고 즉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잠기지 않은 문을 발견한다면 에비게일을 두고 즉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잠들지 마십시오. 아주 약간이라도 피곤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에비게일을 두고 즉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본 서류와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더라도 다른 이들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만일 해당 조건을 지킬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곧 만나길 기대하며 이만 마칩니다. 테레사 예이츠, 그웬돌린 예이츠. 안내가 더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은 건 이 편지가 전부야.
안내서가 도착하면 글 다시 올릴게. 그 집에 가야 하는 게 두렵지만 돈이 정말 절실하거든. 핸드폰은 가져갈 거야. 그래야 무슨 일이 생기면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또 집 내부 사진도 찍어오게. 왜 이걸 진작 생각 못했나 모르겠는데 누가 편지 사진 올려달라고 해서 가져왔어. 바로 이거야. 에비게일 이름은 바꾸지 않았어. 처음에는 바꿀까 했는데 나중에 논란 방지용으로 성만 바꿔서 쓰려고. 그래도 부를 이름은 있어야지. 그래서 편지에 등장한 이름도 다 똑같은 거야. 지적해준 사람 고마워. 드디어 그날이 왔어. 지금 예이츠네 집 소파에 앉아서 쓰는 중이야. 5분 전에 예이츠 부인이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나갔거든. 그 말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더 물어보기 너무 쫄려서 말이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대충 설명해 줄게. 아마 지금쯤 다들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 같은데 이 집 일단 내 기준으론 대박 커. 최소 3층짜리 건물이야. 꼭대기층, 1층, 그리고 지하실. 최상층이랑 1층은 둘러볼 생각인데 지하실은 아직 엄두가 안 나. 나도 영화 제법 많이 봤다고. 에비게일의 방은 위층이야.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되는데 계단 끝에 좁은 복도가 나 있고 복도를 따라 양쪽으로 문들이 있어. 제일 끝방 빼고 전부 잠금 장치가 달려 있어. 예이츠 부인이 말해주기를 그 끝방이 에비게일의 방이래. 방문은 두꺼운 철문으로 위아래는 슬라이딩식 막대를 꽂아 잠그는 방식이야. 편지에서 본 이상한 문양이 철문에도 그려졌는데 무엇보다 소름 돋는 부분은 손잡이 부분이 뜯어져 나간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아예 열수조차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꽉 닫힌 문 너머로 에비게일의 소리가 들려. 바닥을 돌아다니는 중인가 봐. 뭐가 긁히는 소리였는데 좀 이상하네. 카펫 위를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소리랄까. 에비게일의 숨소리와 함께 신음, 그리고 음정 없는 콧노래가 같이 들려. 에비게일을 불러 날 소개하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입이 싹 마르더니 두려움에 목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드는 거야. 말 거는 것조차 못하겠다. 그래서 조용히 올라왔던 처음 그대로 다시 내려가는 중이야. 방금 누가 현관을 톡 두드렸어. 지침서를 보면 응답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구멍으로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걸 들었는데 확인하면 아무도 없어. 지금 1층 둘러보는 중이야. 에비게일 식사 시간까지 15분 남아서 그중 10분 동안 뭐든 찾아보려고. 예이츠 부인 방을 찾은 것 같아. 안 잠겨 있어서 들어왔어. 엄청나게 깔끔하다. 솔직히 여기가 손님 방이라고 해도 믿을 듯? 화장실도 딸려 있는데 변기에 물이 없고 욕조는 물때가 껴있어. 부인 방 한쪽에 큰 화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 종이 뭉치가 많이 있어. 편지 같은 거?
미친. 며칠 전에 내가 올린 글이잖아. 그것도 삭제됐던 글. 그리고 화요일에 올린 글도 있어. 그웬돌린 씨의 손글씨인 것 같은데. 내가 받은 계약서랑 글씨체가 똑같아. 아, 에비게일 밥 먹을 시간이다. 에비게일의 식사는 붉은기가 도는 회색 죽 같은 거야. 돼지나 먹을 곤죽이 떠오른다. 예이츠의 부인이 에비게일이 한 끼에 먹어야 하는 분량을 미리 플라스틱 통에 소분해 두셨더라고. 냉장고 옆에 플라스틱 통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 초등학교에서 쓰는 것처럼. 나는 때마다 에비게일에게 한 통씩 먹이면 되는 거야. 부인이 나가기 전에 말해준 것처럼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음식을 올린 쟁반을 밀어 넣었어. 놀래라. 갑자기 비명을 질러대는데? 겁나 시끄럽게. 미친. 사진 깜빡했다. 급하게 문 밑으로 내가 아기 일적 사진을 밀어 넣었더니 비명이 멈췄어. 그걸 까먹냐? 이 글 쓰는 것보다 애한테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나저나 살면서 저렇게 괴상하게 소리 지르는 애는 처음 봐. 아주 후두골부터 강렬하게 뽑아낸 분노의 비명이었어. 개가 으르렁대는 소리랑 비슷한데 톤이 더 높고 사람이 낸다고 상상해봐. 먹는 소리 들린다. 쩝쩝대면서 냄새를 맡는 중이야.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어. 먹는 소리를 더는 못 참겠더라. 동물원 동물들이 사육사들이 던져준 먹이를 먹는 소리 같달까. 다음 식사는 주기만 하고 바로 내려와야지. 에비게일이 먹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너무 불안한데 또 이 집에 나 혼자 있잖아. TV 소리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자꾸 불안해. 그웬돌린 씨 방에서 발견한 내 글들이 자꾸 거슬려. 또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번에는 문이 아닌 것 같아. 위층 잠겨있는 침실 중 하나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올라가서 누구 있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위층에 에비게일 방 말고 잠긴 문이 3개가 더 있어. 계단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문에서 난 소리 같은데 아무리 바닥에 머리를 대고 살펴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심지어 빛도 없어. 엎드려서 훔쳐보다 보니까 생각났다. 아까는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 에비게일 방문은 바닥에서 조금 떠있단 말이야. 한 2.5cm 정도 떠있어서 그 밑으로 쟁반을 넣어준단 말이야. 에비게일 방 앞에서 이렇게 보면 보일 것 같아. 역시 어린 여자애가 보여. 하지만 다른 건 잘 안 보여. 방 뒤에 그간 때맞춰 먹었던 식사 쟁반이 막 쌓여있고 에비게일 발이 보여. 분홍색 슬리퍼를 신고 크림색 가운을 걸치고 방 한쪽 벽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대는지 흥얼대는지 아무튼 그러고 있어. 지침서를 따라야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안 됐다. 얼마인지도 모를 시간 동안 저기 갇혀 지냈을 거 아니야. 게다가 화장실이나 다른 편의시설도 없고 이 일 끝나면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계단 근처 문에서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아까는 몰랐는데 방금 소리 나서 고개 돌리다가 계단 위로 난 다락방 입구를 발견했어. 아래층 부엌에서 플래시를 찾아왔어. 다락방 문은 안 잠겨 있으니까 올라가도 안전한 거겠지? 여기
완전히 먼지 소굴이다. 여기저기에 먼지 쌓인 상자야. 아기 사진으로 가득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 전부 신생아 사진인데 날짜가 완전히 제각각이야. 1920년대 사진도 있고 전부 찻돌이 안 지난 신생아 사진이야. 내 사진도 나중에 여기 들어갈지는 궁금하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소름 돋는다. 방금 복도 반대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 에비게일 방에서 난 소리 같아. 다락방이 에비게일 방 위까지 이어졌는지 한번 봐야겠어. 좋아. 지금 에비게일 방 위야. 천장에 개미인지 흰개미인지가 낸 듯한 작은 구멍이 몇 개 있어. 여기서 에비가 보이는지 확인해 볼게. 씨발, 미친 개씨발. 지금 다락방에서 나왔어. 나 다시는 저기 안 들어가. 에비가 날 본 것 같아. 아니, 못 봤더라도 내가 위에 있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 구멍으로 훔쳐봤더니 에비게일이 서 있는 게 보였거든. 되게 작은 애였는데 머리가 완전히 떡져서 얼굴을 다 덮고 있었어. 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내 아기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천장을 보는 거야. 내가 위에 있는 걸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치챘어. 아니, 무슨 내가 자기 이름 불러서 쳐다보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올려다보잖아.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허공에 대고 킁킁대면서 점점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데 고개를 치켜드니까 머리카락이 스르륵 젖히면서 얼굴이 드러난 거야. 눈이 없었어. 그냥 덮개 같은 피부가 눈이 있어야 할 자리를 덮고 있었다고. 눈이 없는 에비게일과 내 눈이 마주친 순간 엄청난 공포감이 들었어. 진짜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걔가 날 보는 것 같았다고. 곧바로 다락방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미 늦은 것 같아. 에비게일이 다시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난 1층으로 내려왔어. 아까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데 너무 커서 내 심장이 울릴 지경이야. 일단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TV 소리를 최대한 높게 올렸어. 소리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도무지 비명을 멈출 방법을 모르겠어. 다들 안녕. 미안해. 방금 일어났는데 지금 완전히 멘붕이야.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에비게일이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면서 제발 좀 닥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거랑 소파에 앉아서 TV 소리가 에비게일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기억하거든? 그런데 그게 끝이야. 핸드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한데 이럴 줄 알고 충전기를 가져왔지. 그웬돌린 씨는 안 온 것 같아. 내가 잠들기 전이랑 지금이랑 별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일을 심각하게 그르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일단 에비게일 밥 시간은 못 맞췄어. 차라리
에비게일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걔가 죽었다기엔 아까 걔 침실에서 쿵쿵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 걔를 마지막으로 몇 시에 먹였더라. 지금 나도 배가 너무 고프고 화장실도 급해. 먹는 거야 참겠다지만 화장실은 못 참겠어. 아래층 가는 것도 무섭지만 여기 화장실 가는 것도 겁나 무서워. 게다가 변기에 물도 없잖아. 일단 급한 걸 잊을 수 있게 에비게일 음식부터 챙겨주고 예이츠 부인 비상 연락망을 찾아서 어디냐고 물어봐야겠어. 다행히 식사는 잘 넘어갔네. 아까보다 더 개걸스럽게 먹는 소리가 들려. 근데 아까 올라가면서 눈치챈 게 있어. 전날 밤에 음악을 안 틀었단 말이지. 잠들어 버리긴 했지만 아까 깰 때 음악 소리 듣고 깼단 말이야. 그것도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되게 크게. 헐, 지침서. 그러고 보니 가져왔는데?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없어졌어. 규칙 다 기억 못하는데. 근데 어차피 몇 개는 이미 못 지켰어. 내가 잠듦으로써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젠장. 일단 에비게일 두고 나가야겠어.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린다고. 밖에서 잠근 것 같아. 반대편에서 철제 막대가 캉캉대며 부딪히는 소리가 나. 난 지금 잠금 장치를 푸는 중이야. 누가 날 가뒀어. 창문에도 전부 철봉이 덧대졌어. 전에도 본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 지금 내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 헛것이 보여. 방금 누가 부엌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또 없어. 그래, 아무도 없어야지. 여긴 지금 나랑 에비게일만 있는걸. 테레사를 잊었다. 화장실 가는 길을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러고 보니 상상 속의 인물이 어떻게 길을 알려준다는 거야? 만약 내가 가면 안 되는 거라면 걔가 어련히 알아서 가지 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일단 가보고 만약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뭐가 보이면 눈치껏 움직일래. 지금 화장실이야. 문이 겁나 이상하고 커서 업소용 냉동고에 달린 문 같아. 여기 환풍시설도 없는 것 같아. 소변이라서 다행이지. 다른 거였어 봐. 냄새 영영 안 빠졌을 거야. 그러고 보니 그것 또한 방법이네. 다시 올라가려는데 저게 뭐지? 이 집에 문으로 막힌 다른 층이 있어. 자물쇠가 달려있긴 한데 안 잠겼다.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 누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몰라, 잘못 들은 걸지도. 아니야, 누가 있다. 방금 누가 움직인 것 같아. 바보 같은 생각인 거 알지만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혹시 애라도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만약 진짜 애가 있으면 걔가 괜찮은지도 확인해 봐야지.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도 한때 여기에 누가 있었던 것 같아. 이상한 물건이 잔뜩 있어. 수집광의 보금자리 같달까. 빛, 옷가지, 종이, 그리고 온갖 잡것들이 바닥에 널려 있어. 벽에도 그림이 걸려 있어. 그림은 어린 애가 그린 것 같은데 에비게일은 아닌 것 같아.
크레파스로 그렸는데 사람들을 그리고 그 위를 검은색으로 덧칠해버린 것 같아. 엄마, 애비, 나 라고 적힌 걸로 봐서 사람을 그린 것 같았어. 테레사가 그렸나 봐. 이제 올라가려고. 아까 노크 소리가 들렸던 방에 가보게. 거기에 테레사가 있을 수도 있어. 아까 내가 방이 잠겨있다고 하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 지금은 안 잠겨있어. 테레사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어. 에비게일 방에서 들리는 신음은 점점 커지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내 착각이겠지. 방이 비어있어. 새로 페인트 칠하고 바닥에 마루 깐 것 외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다시 테레사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어. 걔가 문 두드린 줄 알았는데. 방금 내 뒤로 문이 닫혔어. 헐, 문이 안 열려. 노크가 점점 커져. 이제 사방에서 들려. 천장에서도, 바닥에서도, 문에서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에비게일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점점 커진다. 복도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아까 에비게일 방에서 들었던 바닥을 쓸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리는데 에비게일이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 확실하지 않아. 맙소사, 나 지금 지린 거야? 애도 아니고. 겁나 무서워. 다들 놀랐지? 미안해.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리려고 다시 왔어. 그웬돌린 씨가 갔다 와서 다 설명해 주시더라. 내가 과민 반응한 거여서. 에비게일은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하고 희귀한 신체 장애가 있다 뿐이지 평범한 여자애였어. 그게 전부야. 내가 계속 글 쓸 수 있게 도와줘서 모두에게 너무 고마워. 여기 너무 좋아. 어제 내 동생이 사라졌어. 처음부터 쓸게. 한 달여 전인가 몇 블록 떨어진 집으로 한 모녀가 이사 왔어.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은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기피하거나 담력 테스트하는 집이 됐더라. 최소 몇 년, 아니 몇십 년은 쌓여야 생길 법한 오명을 단 몇 주 만에 얻은 거지. 이 동네는 소문이 빨리 돌아. 그래서 그웬돌린과 그 딸 에비게일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 아니, 그 둘을 모를지언정 그들과 관련된 소문만큼은 빠삭하게 알게 됐지. 어떤 사람은 에비게일이 희귀한 피부 질병이 있거나 자폐증을 앓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암울한 추측을 펼쳐냈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떠벌렸는지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어. 그럴 여유가 없거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싶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일인지 알려줄게. 첫 번째, 그웬돌린과 에비게일 모녀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어. 그 웬돌린이 가끔 외출을 했지만 장을 보거나 우체국을 가거나 동네 어디든지 가는 꼴을 못 봤어. 그저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 두 번째, 내가 알기로 에비게일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최근 발생한 사건도 그렇고 근방에 사는 이웃 역시 에비게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세 번째, 그 집 사람들은 이상한 생활 습관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이른 새벽부터 음악을 시끄럽게 듣는다든가, 가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든가. 네 번째, 두 모녀가 이사한 이래로 그 근방에 동물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처음엔 이 사실이 그 웬돌린이 사실은 마녀라는 소문만큼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내가 그 집을 눈여겨본 기간 동안 떠돌이 고양이나 개마저 그 집이 앉은 거리를 피해 돌아가고 심지어 새마저 그 집 마당에 난 나무는 거들떠도 안 봤어. 다섯 번째, 그 집에 초대되어 들어갔던 사람으로는 내 동생이 유일해. 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집에 갔고 처음 갔을 때 어린 여자애를 돌보는 보모 직업을 제안받았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을 알려줄게. 동생이 이상한 지침서를 받고 나서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을 써주기로 했잖아. 내가 일부러 내 아이디로 글을 파라고 했거든. 근데 동생이 자기 계정을 만들겠다고 해서 차라리 그 계정으로 동생이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기록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많은 유저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동생 글을 읽는 내내 치를 떨었어. 목요일 오후에 올린 첫 번째 글을 읽고 직접 그 집을 찾아갔거든. 누가 나오진 않았지만 에비게일의 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나오는 비명이 밖에까지 들렸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신고에 응한 경찰이 오긴 했지만 경찰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그 웬돌린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 동생이 1시간 전에 퇴근했다는 거야. 난 당연히 안 믿었지만 경찰은 믿는 눈치였어. 도대체 왜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은 그 웬돌린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곧이곧대로 믿어버렸어. 동생은 어젯밤 돌아오지 않았어. 동생이 남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병신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온 지침서를 따르지 않았는지 욕을 해댔어. 동생이 성격도 좋고 착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멍청하고 호기심이 과해. 아니, 되게 쉬운 일이었잖아. 아무리 좀 이상하다고 한들. 오늘 오후에 동생이 마지막으로 올린 글을 읽어봤어. 멍청이. 부디 괜찮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순 없어. 일단 실종 신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경찰에서 손 놓고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그 웬돌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날 소름 돋게 만드는 방법으로. 두 모녀에 관해 조사를 좀 해보려고. 예이츠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겠어. 혹시 몰라서 여기에 글을 쓰는 거야. 금방 올게.
동생이 사라진 이후로 내가 계속 EH 집을 주시하면서 기록했던 내용을 가져왔어. 동생 글을 읽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듯 나 역시 걔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동생이 죽었다는 증거가 너무 뚜렷한 상황이고 내가 이 조사를 계속 이어가려면 그 증거를 무시할 수 없거든. 그리고 만약 동생이 죽었다면 아마 마지막 글을 올린 직후일 거야. 만약 동생이 살아있다면 꽤 오래 버티고 있다는 뜻이니 동생의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해.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오전 6시 5분 EH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알기로 지금 내가 숨어 들어온 집은 최소 지난 1년 반 이상 비어있는 집이기에 누가 들이닥쳐서 내 조사를 뒤엎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카메라, 녹화기, 망원경과 감시에 필요한 기타 도구를 구비해둔 상태다. 누군가의 의심을 사기 전까진 당분간 이곳에서 지낼 예정이다. 오전 8시 57분 그웬돌린 예이츠가 방금 집을 나섰다. 길을 따라 이동한다. 차는 없는 것 같다. 핸드백이나 기타 물건 같은 건 일체 지니고 있지 않다. 오전 9시 10분 그웬돌린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가기 직전에 에비게일의 식사를 챙긴 것이 아니라면 오전 9시 식사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리 줬더라도 애초에 동생에게 알렸던 엄격한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오전 10시 17분 그웬돌린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나 집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내가 예이츠가에 들어갈 입구를 찾는 동안 대신 감시를 맡아줄 친구가 오는 중이다. 오전 11시 30분 아까부터 들리는 노크 소리는 전혀 알 수 없는 패턴으로 간헐적으로 들리며 집안 곳곳에서 나는 듯하다. 현관, 뒤쪽 창문, 뒷문, 지하실 어딘가 등에서 들리는 것을 확인했다. 오후 12시 집 근처를 돌면서 다음 몇 가지를 확인했다. 뒷마당 잔디는 초록색이나 곳곳에 원형으로 더 푸른빛을 띠는 부분이 있다. 동생이 남긴 내용처럼 모든 문과 창문은 빗장이 잠겨 잠입이 힘들 것 같다. 편지와 에비게일 방문에 그려졌던 문양을 뒷문과 지하실로 향하는 문에서도 발견했다. 고대 문화에서 악한 영혼을 가두기 위해 사용되었던 문양과 비슷한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그웬돌린 예이츠는 악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가? 아니면 막고 있는가? 동생 기록에 따라 에비게일의 방으로 추정되는 곳을 살펴보았으나 창문이 하나도 없다. 집 외관은 전체가 일반 빗장 위에 넓은 판자로 덧대 어떤 틈새도 보이지 않는다. 에비게일의 모습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이거나 혹은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망원경으로 더 관찰한 결과 창문을 뒤덮은 판자에도 같은 문양이 있음을 확인했다. 오후 1시 그웬돌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 에비게일 혼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벌써 에비게일의 식사가
5번이나 밀린 셈이다. 오후 3시 15분. 침실 중 하나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중간중간 나와 함께 해준 친구 역시 그림자를 봤다고 확인해 주었다. 사람처럼 보이나 속단할 수 없다. 그웬돌린이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그림자가 그웬돌린보다 훨씬 컸으므로 그 그림자가 그웬돌린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이로써 집안에 다른 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테레사거나 내 동생이거나 혹은 다른 존재일 가능성. 오후 9시 49분. 막 그웬돌린이 귀가했다. 오후 9시 54분. 안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린다. 동생은 아니고 다른 사람 같다. 지금 다른 기록도 옮기는 중이야. 끝나는 대로 바로 올릴게. 혹시 에비게일이나 그웬돌린, 테레사나 그 문양에 관해 안다면 부디 내게 알려줘. 아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거든. 그 집안에 들어가긴 해야 할 것 같아서 성수랑 십자가, 제걸음을 구하는 중이지만 저들의 정체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라서. 어제 약속했던 대로 지난 나흘 동안 예이츠 집을 감시하면서 기록했던 내용을 가져왔어.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6시. 예이츠 집 맞은편 집에 머물며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음악을 트는지 확인했다. 정확히 시간 맞춰서 음악을 틀긴 했는데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다. 일단 들어본 적 없는 노래고 가사도 영어가 아니다. 연주에 사용된 악기는 디저리드와 하프를 뒤섞은 것 같았고 음정을 가진 음악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든 연호 같은 느낌이다. 오전 9시. 그웬돌린이 다시 외출해서 뒤를 밟기로 했다. 전에 날 도왔던 친구가 나 대신 예이츠가를 지켜보면서 어제보다 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게 연락하기로 했다. 그 친구는 편의상 맥스라고 기록할 것이다. 나 역시 나와 맥스의 안전을 위해서 매시 정각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방금 맥스랑 통화했다. 지금까지 그웬돌린을 따라서 약 6km 이상 이동했다. 오전 10시 30분. 방금 성당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서 들어왔다. 오전 10시 45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다. 손을 모으고 깊게 뉘우치는 것처럼 머리를 깊게 묶고 있었다. 마녀도 성지에 들어갈 수 있나? 아닌 것 같지만 난 그웬돌린이 일종의 마녀나
그런 부류라고 생각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전 11시 30분. 여기서 근무하는 신부님 중 하나와 대화했다. 신부님 말에 따르면 그웬돌린이 매일 성당에 출석한단다. 성당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으나 매일 와서 온종일 기도한다고 한다. 신부님은 그웬돌린이 매일같이 성당을 찾는다고 특히 강조했다. 하루도 오지 않은 적이 없다고. 동생 보모 면접을 했던 날도 성당에 왔다고 한다. 다른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더 나눠본 결과 그들 모두 그웬돌린은 성당에 나오기 시작한 이래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당에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녀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뭘 먹거나 이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보모 면접 당일에 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그날만큼은 그웬돌린의 행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그날마저 그녀가 성당에 나왔다고 말했다. 정말 그웬돌린이 성당에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물어본 다른 사람들마저 그녀가 여기에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그날 면접을 진행한 사람은 누구란 말이지. 오후 1시 30분. 다시 맥스와 만났다. 집을 감시하면서 또 비명이 들리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왜 어젯밤엔 신고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오후 9시 55분. 경찰이 오는 중이다. 방금 비명이 들렸다. 밤하늘 아래 펼쳐진 거리를 수놓는 끔찍한 비명. 그웬돌린은 아직 성당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 이번만큼은 어제처럼 술수를 부려서 경찰을 돌려보낼 수 없을 것이다. 제보는 익명으로 했다. 오후 10시 10분. 그웬돌린이 문을 열어줬다. 오후 10시 15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오늘 오후 내내 예이치 집을 감시했기 때문에 그웬돌린이 우리의 눈을 피해 귀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귀가했다. 게다가 현관에 나온 그웬돌린은 단정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경찰은 2분 만에 돌아갔고 이 글을 쓰는 지금 거리는 공동묘지만큼이나 어둡고 고요하다.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번에는 무시당했다. 파견 직원이 말하기를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반복하면 전화 위치를 역추적당하며 이건 경범죄에 해당한단다. 그게 그 직원이 협박식으로 던진 말인지 혹은 경찰에 들이운 그웬돌린의 영향이 그저 현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훨씬 넓은 범위까지 뻗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 오후 11시 30분. 방금 거리에 나타난 그웬돌린이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고 비명이 시작됐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려면 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예이치 문양을 찾아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해. 친구들도 날 돕는 중인데 걔네들이 생각하기엔 최소 2개 이상의 문양을 겹쳐놓은 것 같대. 그 중 하나는 삶의 길이라는 문양 같은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미스테리야. 집에 들어가면 나머지 문양도 알아낼 수 있겠지.
맥스랑 깊게 고민해본 결과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 들어가서 헤매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혹시 집에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이나 존재가 있어도 그놈들이 자기 영역이라고 더 날뛰게 하고 싶지 않아. 그웬돌린이 매일 오전 9시 전에 나가서 저녁까지 안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집 주변과 창문으로 최대한 정보를 모아보기로 했어. 지난 글에 이미 말했지만 집 뒷마당이 상당히 넓고 잔디가 매우 푸른 편이며 잔디 일부에 동그란 모양으로 더 푸른 곳이 군데군데 있어. 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맥스가 짚어줬는데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니까 이 글을 쓰는 도중에도 소름이 막 돋아. 잔디 색깔이 부분적으로 더 푸르다는 것은 그 부분에 물이나 비료를 더 많이 줬다는 소리야. 뒷마당엔 스프링클러가 없으니까 그웬돌린이 직접 잔디에 물을 줘서 일부만 더 푸르게 만든 게 아니라면 결국 그쪽이 더 비옥하다는 뜻이겠지. 맥스가 예전에 읽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대. 캘리포니아주 어느 동네에서 자꾸 아이들이 없어졌는데 이웃집 잔디 색깔이 일부만 더 푸른 걸 수상하게 여긴 이웃이 신고해서 그 집 마당을 팠더니 시신이 나왔고 결국 그 집 주인은 체포됐다고 말이야. 이웃집 집에 접근한 우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생각으로 먼저 지하실 문부터 공략하기로 했어. 문 너머론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지만 일단 지하실에 입성하기만 하면 문을 막고 있는 바리케이트를 망가뜨리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맥스가 안에서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만 그렇다고 맥스의 말을 흘려들을 순 없으니까. 다음은 창문 너머로 훔쳐보는 거였어. 뒷마당에서 부엌이 보였는데 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냉장고 옆에 쟁반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있는진 안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집에 먼지가 앉은 것 같았고 물건이 나와서 어수선한 느낌도 없었어. 우리 증조 할머니 댁에 가면 비슷한 느낌인데 여긴 거기에 사악한 분위기를 더한 느낌이랄까. 다음 창문으로 넘어가자 거실이 보였어. 아마 여기서 면접을 받겠지. 한쪽에 소파와 TV가 있고 그 너머에 팔걸이가 딸린 안락한 의자와 작은 탁자가 보였어. 그 맞은편엔 내가 모르는 언어가 적힌 두꺼운 책이 가득한 거대한 책장이 있었어. 일단 영어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아는 외국 글자도 아니었어. 책 등에 영문 글자가 없었다면 그냥 이상한 글의 나열이라고 생각했겠지. 맥스한테 책 제목을 써두라고 했어. 그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거였어. 다른 창문으로 이동하자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어. 문이 있긴 한데 완전히 열려 있더라고. 지하실이 꽤 어두워서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움직임을 본 것 같아. 맥스는 못 봤다고 하고 사실 나도 헛것을 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두운 지하보다 더 어두운 물체가 움직이더니 잠잠해진 걸 본 것 같단 말이지. 돌아다니다가 동생이 언급한 그웬돌린 씨의 방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했어. 동생이 말한 그 방이 그웬돌린 씨의 방이 맞겠지만 직접 보니까 정작 그 부인이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문은 닫혔고 뒤쪽, 그러니까 침대 맞은편에도 그 이상한 문양이 있었는데 이번엔 밑에 뭐가 같이 쓰여 있었어. 벽을 따라 더 이동하던 중 맥스가 화장실 창문을 보라며 날 당겼어. 불투명한 유리 때문에 제대로 안 보였지만 오래된 데다가 가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유리라서 대충 모양과 색깔은 구별이 되었어. 처음 검은 형체를 발견했을 땐 너무 놀라서 속이 뒤틀리는 바람에 맥스 쪽으로 넘어질 뻔했는데 곧바로 그게 그냥 검은색 천이라는 걸 깨달았어. 뭘 덮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화장실 거울 같았어. 천은 여러 개로 매달아둔 것 같았어. 스테이플러나 못인가? 물론 다른 것일 수도 있어. 그리고 천 상태로 보아하니 그렇게 걸려있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았고 조만간 거들 것 같지도 않아 보였어. 나가려던 찰나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두드리는 게 꼭 우리가 그에 대답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 소리를 따라서 뒷마당으로 향했어. 처음 우리가 집안을 훔쳐봤던 그 창문이었는데 아까와는 전혀 딴판이 되어 있었어. 그걸 본 순간 내 피가 차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고 맥스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렸어. 부엌 카운터 위에 벽에서 떨어진 석고가루와 석고보드가 잔뜩 쌓였고 그 위쪽 벽면에 아주 서툰 글씨로 세 단어가 아주 깊게 새겨져 있었어. 이거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 난 전혀 모르겠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오싹해. 가능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어디 말인지 그리고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는 게 좋겠어. 이따가 오후에 그웬돌린이 다니는 성당 신부님 찾아가서 우리랑 동행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축복 기도 같은 거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볼 생각이야. 조사 결과 많은 걸 밝혀내진 못했지만 적어도 예이츠 집에서 사용된 언어가 에노거라는 건 알아낼 수 있었어. 에노거는 천사들의 언어나 신성 언어라고도 불리는데 에녹의 죽음 이후 인간으로부터 잊혀졌다가 16세기에 다시 발견, 해독되었어. 에노거는 천국에서 사용된 언어이자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도 사용되었다고 해. 또한 뱀이 이브에게 사과를 먹이기 위해 유혹할 때 사용한 언어이자 악마가 신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이기도 해. 이게 내가 사용한 언어라면 그 메시지나 책을 쓴 사람은 분명 굉장히 옛날 사람일 거고 아마 높은 확률로 저 세상 사람이겠지.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님께 내 상황을 알렸지만 그분이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결국 내 말에 따라주기는 하더라. 일단 알아낸 정보로 최대한의 준비를 마쳤어. 신부님이
성수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제공해 주시기로 했지만 인당 한 병만 주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수 샤워는 불가능하게 됐어. 안에 들어가서 태울 세이지랑 물풀의 나무도 구했어. 삼나무 부스러기가 잔뜩 든 가방을 챙기고 목에는 목줄까지 둘렀지. 모든 준비물을 가방에 넣고 이번 탐험에 쓸 장비까지 양손 묵직하게 챙겼어. 우리가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웬돌린이 갑자기 귀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구 2명을 더 섭외했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지만 그래도 다들 그웬돌린이 이동하거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연락 주기로 했어. 총도 챙길까 했지만 관뒀어. 행여 내가 그들을 오해한 거라면 총 때문에 일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기도 하고 아니더라도 에비게일이나 테레사한테 총이 먹히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 먼저 맥슨의 아버지의 톱으로 뒷마당부터 공략했어. 지하실 문을 막고 있던 나무 판자와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애당초 세운 계획은 들어가서 집을 수색하고 나오는 거였어. 수색 중에 동생을 발견하면 데리고 나오기로 했지만 1시간여밖에 있을 수 없어서 발견하지 못해도 그대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어. 지하실은 우리가 연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외엔 빛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어두웠어. 집 후면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때 햇빛을 받은 거였어. 지하실 냄새 진짜 지독하더라. 철, 배설물, 곰팡이 냄새가 적절하게 뒤섞인 것 같았어. 둘 다 셔츠 칼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쭉 안으로 들어갔어. 플래시로 비추며 이동하긴 했지만 혹시 몰라서 성냥갑도 챙겼어. 밑으로 내려가자 동생이 쓴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판자를 덧댄 문이 나왔어. 들어가기 전에 세이지를 태우고 삼나무 조각을 문간에 뿌린 다음 지하실 아랫부분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자 동생이 언급했던 대로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한쪽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어. 여자 신발이 있는 거야. 크기는 225mm 정도의 흰 가죽 신발이었는데 진작 말라버린 피가 엉겨 붙어 있었어. 보자마자 동생 신발이라는 걸 알았어. 그때 맥스가 날 막지 않았다면 그 신발을 건드렸을 거야. 홀린 듯 신발을 가지러 가는 나를 맥스가 붙잡으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켜줬어. 우리의 안전이나 탈출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기로 한 약속. 최대한 숨을 죽이고 지하실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자꾸 삐그덕대며 우리의 존재를 집에 알리는 것 같았어. 한 손에 플래시와 다른 손에 성수가 든 병을 든 채 우리는 천천히 1층으로 향했어. 처음 목적지는 부엌이었어. 글자가 새겨졌던 벽은 다시 깨끗하게 복구되어 있었어. 서둘러서 작업한 티가 났지만 그래도 글자가 보일 정도로 허술하진 않았어. 맥스와 눈빛을 교환한 뒤 계속 움직였어. 책장으로 다가가 두꺼운 책 몇 권을 펴봤어. 전부 애녹어로 적혀 있는데
의식에 필요한 주문을 기록한 책인 것 같더라. 우리가 쓸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더 뒤적여봤지만 이 집안 곳곳에 그려진 문양과 비슷하거나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은 하나도 없었어. 이번엔 그웬돌린의 방을 지나쳐서 곧장 2층으로 올라갔어. 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위험해지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계단을 올라가던 중 들려온 현관 노크 소리에 둘 다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재빨리 맥스와 눈빛을 교환한 뒤 계속 2층으로 향했어. 끈질기게 들리던 노크 소리에 이어 이번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얘들아. 경찰 같았어. 침을 꿀꺽 삼키고 계속 계단을 올랐어. 그들의 노크 소리가 점점 커져서 벽을 타고 울리는 것 같았고 곧 노크 소리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 계단 위에 딸린 문은 경첩이 고장이더라. 문을 밀고 문지방에 삼나무 조각을 뿌린 다음 동생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방으로 들어갔어. 그 방에서도 지하실에서 맡았던 끔찍하고 역겨운 냄새가 났어. 코를 막은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토하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어. 방바닥과 벽, 심지어 천장까지 젓갈색 얼룩이 들어있었어. 피. 그것도 동생이 피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 수백 마리의 거미가 내 머리를 타고 기어가는 듯한 소름이 돋고 몸이 덜덜 떨려왔어. 몸을 돌리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어. 전에 부엌에서 봤던 서투른 글씨가 이번에는 벽에 피로 그려져 있었던 거야. 비틀대며 방을 나온 나는 결국 토하고 말았어. 내 속이 이렇게까지 뒤집어진 건 그 고약한 냄새나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어. 고개를 들자 복도 중간쯤에 있는 맥스가 보였어.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 우리 같이 다녀야 하잖아. 맥스가 대답하기를 에비게일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걘 그냥 어린 소녀일 뿐인데 걔가 닭장 같은 방에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 누가 알겠냐고. 맥스를 저지하려고 그쪽으로 달렸어. 지금 맥스가 하는 생각과 말은 내가 알던 맥스가 아니었어. 당장 나가자고 했어. 맥스가 안 된다고 우기자 그대로 그놈 머리통에 주먹을 꽂았어. 그리고 외쳤어. 정신 차려. 걔가 널 갖고 놀잖아. 나도 느껴졌어. 나도 에비게일이 안쓰러웠고 혹시 내가 모든 걸 오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에비게일은 두려움에 떠는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거라고. 그 엄마가 애한테 너무 무심해서 애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여겨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눈을 한번 깜빡이며 동생과 지하실에서 발견한 피에 젖은 운동화를 떠올렸어. 에비게일, 테레사,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몰라도 어떤 존재가 내 머릿속을 기어다니면서 헤집는 것 같았어. 그녀가 그곳에서 우리더러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
그때 갑자기 확신이 든 나는 손에 있던 병뚜껑을 열어서 성수를 마셔버렸어. 얼마 안 되는 양이었지만 성수가 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걔가 내 머릿속에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 날 잡아당기고 지랄을 해댔지만 내 머릿속에 제 손톱을 박아 넣을 공간을 찾지 못한 채 사라져서 나도 곧 제정신을 찾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 가방을 내려서 2리터 분량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병을 꺼냈어. 이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챙긴 거였어. 만약 동생이 죽었고 이 집에 악마가 있다는 확신이 들면 집을 태워버리기로 계획했거든. 맥스가 일어나자 성수를 마시게 해 정신을 차린 다음 휘발유를 꺼내라고 했더니 순순히 내 말을 따라주었어. 다음은 복도를 따라서 내가 가져온 휘발유를 뿌렸어. 맥스가 가져온 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소파까지 흠뻑 적셔주었고 부디 집을 다 태워버릴 만큼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계단 근처에 서서 성냥에 불을 붙였어. 성냥갑 안에 든 10개의 성냥이 한 번에 타오르는 걸 보고 그대로 소파에 던진 다음 재빨리 지하실로 도망쳤어. 지하실 계단을 달려 밖으로 나가는 동안 내 뒤에서 화끈한 열기가 느껴졌어. 마침내 내가 종지부를 찍은 줄 알았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 새벽에 일어난 건 깜짝 놀라서도 아니고 눈이 아파서도 아니었어. 그저 아주 자연스럽고 개운하게 일어났어. 애초에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것처럼, 그냥 눈을 한번 감았다 뜬 것처럼 스르륵 일어난 거야. 협탁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걸 보며 몸을 일으키자 청량감이 썰물처럼 밀려왔어. 가슴과 피부에 느껴졌어. 그녀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 아는지 몰랐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저쪽 구석에 서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희미한 달빛과 내 시계에서 나오는 빨간 불빛을 받으며 그곳에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내 동생이었어. 창백하고 슬픈 표정의 동생은 마치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 보이지 않는 꼭두각시 인형을 가지고 노는 듯 동생의 손가락이 양옆으로 제멋대로 움직였지만 정작 손가락 관절은 관절염에 걸린 사람처럼 이상했어. 그건 동생이지만 동생이 아니었어. 동생의 얼굴에 드리운 뒤틀린 미소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았어. 걘 죽었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것은 단지 동생을 흉내내는 다른 존재일 뿐이다. 그것이 입을 열자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 네가 다 망쳤어. 누구를 위한 거였는데? 내가 물었어. 그 웬 놀림. 째지듯 날카롭고 높은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 넌 누군데? 내가 물었어.
난 그들이다. 그녀가 말했어. 누구? 테레사, 에비게일. 지금은 네 동생이지. 여긴 왜 왔어?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물었어. 그녀를 위해 왔어. 그녀라는 단어를 뚝 끊어 말하는 것을 듣자 소름이 돋았어. 갑자기 동생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대신 다른 구석에서 그림자가 형체를 갖췄고 그것은 곧 그웬돌린 예이치의 얼굴을 만들어냈어. 네가 다 망쳤어. 다 쉬어버린 그웬돌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자 머리가 빳빳하게 서는 느낌이 들었어. 네가 우리를 다 망가뜨렸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전히 침대에 앉아있던 난 협탁 서랍에 들어있는 묵주를 떠올렸어. 그 문양, 네가 파괴했어. 그웬돌린이 말했어. 갑자기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맥스와 내가 시작한 불길이 예이츠 집의 문과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에비게일의 방문에 그려진 그림이 녹아내리고 침실 창문을 막아두었던 나무 판자를 태우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 침을 꿀꺽 삼키자 말라버린 목에서 소리가 났어. 누구도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면 안 됐어.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선 안 됐어. 도대체 왜 들어간 거야?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다고. 너도 놈들과 한패잖아. 화난 내가 맞받아쳤어. 네가 내 동생을 보모로 고용했잖아. 그리고 에비게일 식사 챙기기나 신생아 사진 같은 이상한 규칙이나 들먹이더니 이제 동생이 죽어버렸다고. 말을 내뱉는 내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 눈물이 고이는 게 느껴졌어. 난 그런 적 없어. 그웬돌린이 말했어. 부디 말해줄래? 있는 그대로 빨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네 동생이 에비게일에게 사진을 줬어? 식사를 챙겨줬어? 이제 그웬돌린은 내게 부탁하듯 말하고 있었어. 뭐야, 겁먹은 거야? 그래, 당신이 챙기라고 지시한 그 이상한 곤죽과 함께 사진도 줬다고. 내가 대답했어. 내 말에 그웬돌린이 입을 열었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마침내 그녀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야. 네 동생은 에비게일과 그 상대에게 속아 고대 의식을 완성시켜버렸고 너는 그들을 풀어주고 말았구나. 아기 사진들, 그리고 네가 말한 그 곤죽이라는 건 아마 여러 고기를 갈아둔 다짐 육이겠지. 그것 또한 복잡한 의식의 일부였던 거야. 자신들을 가둔 감옥에서 탈출하고 인간의 영혼들이 있는 세상에 나오기 위한 계획이었어. 내가 했던 것, 주문과 그려진 문양들은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가둬두기 위함이었어.
그웬돌린은 말을 하면서 어째서인지 엄청난 고통을 받는 듯했어. 그녀는 형체가 다시 뒤틀리는 것 같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어. 대신 반대편에 있던 형체가 더 커지고 어두워지더니 점점 그림자와 한 몸이 되어 얇아진 채 나를 내려다보았어. 재빨리 협탁에 손을 뻗어 서랍에서 묵주를 꺼냈어. 묵주를 든 손을 앞으로 뻗어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대신 그웬돌린이 서 있던 자리엔 종이가 남아있었어. 도버호크 씨, 불행을 당신의 탓으로 여기지 마세요. 테레사의 교활함과 영민함은 수세기에 걸쳐 완성된 것입니다. 에비게일은 언제까지나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누구든 그 아이를 보거나 찾으려 들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의 동생의 죽음을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고 잃어버린 그녀의 영혼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그녀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 동생의 사망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비게일과 테레사로부터, 그리고 이제 당신의 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면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정 후에 들리는 노크 소리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라도 응답하지 마십시오. 창문이나 다락방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도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 당신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본다면 당장 도망치십시오. 알려드린 지침을 따르면 당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웬돌린 예이츠. 그웬돌린이 남긴 서한을 다 읽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가를 바라봤어. 예이츠 집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연기가 여전히 공기를 떠다니고 있었고, 확실하지 않지만 어린 여자아이와 마르고 키가 큰 여성의 희미한 실루엣이 밤거리를 걷는 게 보였어. 오전에 좀 떨어진 동네에서 12살가량의 어린 여아가 밤사이에 실종됐다는 기사를 봤어. 그 애는 이틀 뒤 한 폐가에서 발견됐어. 검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사인은 과다출혈인데 누군가에 의해 공개된 부검 사진 속 소녀의 시신에는 수없이 많은 이빨 자국이 있었어. 마치 누가 그 아이를 먹어치운 것 같았어. 혹시 에비게일과 테레사 예이츠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나와 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 그리고 부디 제발 그웬돌린의 지침서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